자, 횡령죄입니다. 자, 자, 의는 여기서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법조문 나와 있죠. 자, 법조문에 자,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물 동그라미. 그래서 객체가 재물만 된다는 거예요. 자, CF 하시고 재산상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방금 타인 재물에다 미치겠죠. 그래서 순수 재물죄라는 것 제가 재산죄 일반론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영득의사가 필요하고요. 탈취죄고요. 그리고 위헌범입니다. 위헌범 요거 미적어 보세요. 자,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이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뭐 필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자, 필기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재산죄 있죠. 절도가 있고 강도 있고 사기 있고 공갈 있고 지금 4개 배웠죠?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횡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임이고요. 작물이고요. 손괴, 마지막에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방해가 끝나면 이제 강제집행 멘탈이 나오죠. 강제집행 멘탈 배우면 이제 재산죄는 전부 다 끝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배운 것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이라 했잖아요. 이 4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침해범이죠. 침해범. 그쵸? 그리고 상습범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배우는 여기 횡령배임. 이 횡령배임은 침해범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위헌범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습범이 없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배우는 권리행사 방해하고 강제집행 멘탈 이 2가지 있죠. 이 2가지는 위헌범입니다. 그 위헌범 중에서 추상적 위헌범이죠. 추상적 위헌범 있고 그 다음에 상습범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분 있죠. 손권 마지막에 손권입니다. 손권 이게 이제 상습범이 없어요. 됐어요? 이건 전부 다 제가 이 상습범이 없다는 부분은 도표가 그 총론 교재에 가면 그 저 맨 끝에 형벌론 할 때 거기 도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습범이 없는 것은 저 횡령하고 배임, 손권이죠. 손권.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 횡령 배임했다. 횡령 배임했다. 손권이가 횡령 배임했다는 것은 상습범이 없어요.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우는 횡령하고 배임은 위헌범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는 권리행사 방해 강제집행 멘탈은 추상적 위헌범이다. 하는 것이고 이 배임죄가 보면 그 위헌범 중에서 구체적 위헌범이다 라고 나옵니다. 추상적 위헌범이 아니고 구체적 위헌범이다 하는 부분이 배임죄가 하면 나올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횡령죄는 위헌범이다. 그리고 상습범이 없다는 것, 이 2가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물죄다 하는 것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작년도 경찰 2차에도 나왔는데 횡령죄는 위태범이다. 위태범이 위헌범이라고요. 위태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잖아요. 담보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 가로 열고 사법상 그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거나 소유권 침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그냥 횡령죄 기수다 하는 거죠. 그게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질 가볼게요. 자, 본질 영득행위설이 현재 통솔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라 그랬죠. 판례.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가 뭐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9개는 전부 다 영득행위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득행위설 쪽으로 판례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영득행위설은 뭐냐면 위탁된 타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데에 횡령죄 본질이 있다는 견해인데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할 때는 영득의사를 요한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영득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통솔과 판례, 즉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 영득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얘는 그냥 눈팅만 하세요. 일시적 무단행위, 손괴, 은닉 목적의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는 횡령이 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 월권행위설인데 월권행위설은 원래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찰 2차 시험에 이 월권행위설이 등장했단 말이죠. 통솔 판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소수설까지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월권행위설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횡령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권한 초월이면 월권이죠. 월권. 권한을 뛰어넘을 월자자. 뛰어넘을 월. 권한을 뛰어넘었을 때 횡령이 된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견해에 따르면 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도 기출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자, 뭐 얘는 뭐 앞에 있는 그 사례와 상반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 영득의사를 요한다. 월권행위설은 그딴 거 필요 없다. 권한만 초월하면 횡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판례 하나 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횡령행위란 영득의사를 실현한다.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실현설이 되는 거죠. 실현설. 실현설인데 뭐 실현설이란 말은 굳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득의사를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득행위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됐을 때 외부 인식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한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에 횡령이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뒤에서 배우는 영득행위설 중에서 표현설이라는 거예요. 표현설. 표현설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실현 나와 있죠. 실현. 실현이라는 말 쓰고 있다는 말은 실현설이야. 실현설. 물론 우리 다수설 판례는 이 표현설을 취한 것이 더 줄입니다. 줄이지만 이 판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실현설, 표현설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기출이죠. 이렇게 기출. 자,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관계를 깨뜨린다는 데에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는 무슨 견해죠? 여기 월권행위설이죠.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자, 일시사용이나 손괴, 은닉 의사로 자기 점유물을 처분했을 때는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기출 나왔네요. 틀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월권행위설을 바꾸게 되면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횡령죄를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객체는 재물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밑줄 그어놨냐면 원래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이 주체를 묻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할 때 다 일반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주체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횡령죄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배임죄 같은 경우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밑줄 그어놨죠? 이게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횡령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범할 수가 없습니다.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주체가 진정신분범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했을 때 횡령이 됩니다. 횡령. 자, 그런데 이 보관이란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쭉 내려오시면 자, 각주 나와 있죠. 각주. 자, 이 보관이란 말의 의미는 절도죄의 점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 점유와 횡령죄에서의 보관은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노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관을 동그라미 쳐놨죠? 보관. 자, 보관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사실상의 집이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동산, 필기하세요. 동산을 갖고 설명할게요. 동산이다. 자, A가 이 동산을 제가 시계를 한번 해볼게요. 시계의 소유자입니다. 이 시계의 자기 겁니다. 자기 건데 이 시계를 친구 B한테 맡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탁 관계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이 시계 좀
맡아줄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맡아줄게 라고 해서 이 시계를 이 친구한테 맡기죠. 맡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유를 이전했다. 점유를 이전했다.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보관자가 됩니다. 보관자. 즉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 신분범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만 이전하면 타인 재물 보관자라는 신분이 생겨납니다. 그쵸?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이 친구가 이 시계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A 동의 없이 지 멋대로 이렇게 팔아버려요. C한테 임의로 처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퀄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했는데 여기 이런 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기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요 B가 갖고 있는 시계는 타인 소유, 즉 A 소유죠.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 점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지금까지 절도, 강도, 사기, 공갈할 때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주체였잖아요. 근데 횡령죄 같은 경우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관이란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사실상의 지배, 즉 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법률상의 지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가 두 가지 나와 있죠? 하나가 부동산이고 또 하나가 금전입니다. 금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필기 하냐면 법률상의 지배 밑에다가 가로 열고 부동산 그리고 은행 예금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갖고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A가 이 건물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이제 건물만 그렸는데요. A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건물의 소유자라고요. 지금 이것은 A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 명의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아우 요즘 세금 많이 나와서 죽겠다 야. 너가 이 부동산 좀 네가 좀 맡아줄래? 네 명의로 좀 해줄래? 내가 그에 대한 답례는 할게.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보관해 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A, B 사이에 이 타인 재물을 보관한다는 위탁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설정하냐면 점유만 이전하는 것이 여기서는 점유가 이전이 안 되잖아요.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들어서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죠. 대신 뭘 해준다? 이 등기부에 지금 소유자가 A이기 때문에 A 명의로 돼 있을 텐데 이 명의를 B 앞으로 바꿔줍니다. B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명의였던 것을 타인 명으로 바꿔줘요. 그게 법률상의 지배단 말이죠. 명의 이전이.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이 위탁관계란 말이죠. 자, B 앞으로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똑같이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된 거란 말이죠. 이 명의는 지금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점유다. 자기 점유. 자, 근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고 A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 소유 겁니다. 다만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위탁관계만 설정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딴 마음을 먹어요. 딴 마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지 멋대로 똑같이 C한테 임의 처분하게 되죠. 뭐 매각을 했든지 뭐 아니면 은행 가서 담보 설정했든지 대출 받았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퀄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명의신탁이잖아요. 명의신탁. 명의를 바꾼 거니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뒤에서 배웠지만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횡령이 되는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횡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위탁관계가 법이 보호를 해줬을 때, 즉 보호가치가 있을 때, 보호가치가 있는 명의신탁이라야만 횡령이 되는 것이고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쵸? 그러한 불법적인 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법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명의신탁 법리는 맨 뒤에서 따라 배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필기만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금전인데 A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래서 B한테 가서 야, 이거 네 이름 앞으로 은행에다 좀 예금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가 이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A가 몇십억을 갖고 오니까 B가 자기 명의로 은행에다가 이 금전을 예금을 해두죠. 그래서 이 금전은 누구 명의다? 이 B 명의입니다. B 명의. A 명의가 아니고 B 명의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둬요. 역시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 부동산 사례와 똑같이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서 이 돈을 지 멋대로 인출하거나 아니면 A가 나중에 반환 청구를 했다 했을 때 이 B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횡령이 된다. 역시 이 B가 은행에서 자기 명의로 예금해뒀을 때 법리가 똑같아 보일 거라.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기 거 아닙니다. A 거지. 그냥 내가 법적으로 은행에서 법적으로 내 명의 주민등록번호랑 실명 이런 것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법률상의 지배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시면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의 지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까지 동시에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절도죄의 점유랑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절도죄는 다시 기본서 가보시면 절도죄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의 보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지배, 이건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동산. 그리고 법률상의 지배는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 보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정의. 첫 번째 부동산.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닙니다. 점유가 아니고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보관자의 지위를 갖고 따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여기 제가 부동산 사례 설명드렸죠? 그쵸? 자, 여기서 명신탁 법률은 뒤에서 따라 설명한다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 건물 명의가 지금 B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처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처분 권능이. 자기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처분 권능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멋대로 이것을 담보 설정하거나 팔아버리면 횡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쵸? 물론 이제 보호가치가 있을 때. 그런데 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동산 같은 경우는 이 B가 점유자이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횡령이 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점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면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상속인 이 부분은 저 뒤에 판례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 방금 말씀드렸죠? 등기된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의 보관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원칙.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끊어보세요.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다. 또 위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보관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 원인 무효 등기자. 자, 원인 무효 세무 쳐보세요. 무효인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보관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원인 무효 등기가 어떤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있죠. A가 을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 몰래 이렇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와요. 몰래. 원래 등기라는 것이 합의하에 등기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합의 없이 지금 몰래 어떻게 등기를 해옵니다. 이것은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원인 무효 등기. 자, 이제 이 등기가 이 토지가 자기 앞으로 돼 있죠. 이것을 지 멋대로 처분합니다. 이거 횡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처분 권능이 없는 자가 처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주죠. 그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다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처분 권능도 없을 뿐더러 원인 무효 등기라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가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와보시면 원인 무효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됐고 자, 다시 올라가서
등기는 그렇다 치고 미등기는 어떨까? 미등기는 그때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가 보관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지 멋대로 팔아먹거나 지 멋대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원소유자에 대한 실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실제 땅 주인, 건물 주인 동의받지 않고 지 멋대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횡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도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것이 은행 예금 말씀드렸죠. 타인 금전을 위탁받아서 은행에 자기 이름 앞으로 예금 통장을 개설해서 예금을 해두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관자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미 소비하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그러면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것이 다음 페이지 가면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계좌명 신탁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금전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금전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을 때 자기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보관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 멋대로 소비하거나 지 멋대로 반환 거부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무지 많이 돼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부동산 사건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동산이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중요한 판례인데 갑년은 남편이 사망하자 그 건물을 전처소생인 자식 을병과 공동 상속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갑년은 이 건물을 혼자 단신으로 거주 관리해 오던 중에 이를 지 멋대로 팔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공동 상속에 동의받지 않고 과연 횡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단독으로 팔 수 있는 권능이 있어 없어요? 권능이 없는 거죠. 팔으려면 다른 상속인들이 다 인감을 갖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동의를 그냥 안 해주겠죠. 뭐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 공동 상속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동 상속집은 자,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파란색으로. 됐어요? 이 다른 공동 상속분의 상속집은 여기를 이렇게 세모를 쳐보세요. 이거는 뭐다? 처분 권능이 없단 말이죠. 지 멋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고 하는 것은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밑에 횡령이 되는 판례 볼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역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겠다는 것이고 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건물이다 는 것인데 이게 무슨 건물인가요?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이게 바로 미등기 이콜 미등기란 말이죠.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보관자가 된다 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이 건물은 누구 거냐면 비록 미등기가 되어 있지만 피해자 소유인데 지금 건축 허가 명의만을 지금 갑회사가 신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이 건물을 지었나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보관자가 된 거지. 보관자가. 실질적 경영자인 이 사람이 보관자가 된 거지. 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다. 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존등기 하고 팔아먹거나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다음 여기 미등기 나와 있죠. 미등기.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자,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지 멋대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가 뭐예요? 최초라는 등기.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개간하잖아.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산에서 그 산에는 나무가 자라잖아요. 돌이 많고
그걸 다 걷어냅니다. 왜냐하면 논밭이 별로 없으니까. 경작하잖아. 그래서 다 걷어내고 토지를 개간하잖아요. 그러면 그 최초로 그걸 나중에 뭐 이제 등기를 해서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한다면 최초로 내는 등기, 그게 보존 등기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처음 신축을 하지, 그러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 때 그때부터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등기하잖아. 그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그래서 미등기를 지 멋대로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횡령이 되는 거야. 횡령.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뭐 이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겠죠. 그렇죠? 요 부분 이것도 횡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거나 이거와 같이 그거 하는 날 뭐 바로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가거나 했을 때 뭐 시간적으로 아주 근접했을 때 이게 이제 동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횡령이다 이 말이죠. 됐고, 자, 횡령 행위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게 완성 후잖아요. 기수 이후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기수 이후에 또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 부분은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봐봐요. 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했죠? 자,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 한번 해볼게요. 10억짜리다. 10억짜리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했죠? 그럼 그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은행 가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요. 얼마 받아요? 3억 받았어요. 3억. 그럼 3억 받았다고 해서 실제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그럼 10억 플러스 3억, 13억 손해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건물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는 순간 10억 손해본 것이지,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출받고 했다 하더라도 추가 손해 나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나는 뭐죠? 나는 처음부터 10억밖에 손해본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볼게요. 3번. 3번은 중요한 건데 별표 쳐볼게요. 여기 등록 나와 있네. 등록. 그리고 이제 차량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립니다. 여기다가 적을까요? 뭐 이제 노트도 나올 때가 됐는데, 노트 개정판일 때는 다 수록되겠지만은 지금 노트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여기다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있죠. 노트 새로운 교재, 새 교재에 사시는 분들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노트에 있어서. 그 예가 뭐였죠? 노트 동산의 예가 방금 봤잖아. TV라든지 시계. 부동산의 예로서는 토지나 건물. 두 가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노트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공시 방법이. 소유권 표시를 어떻게 해요? 점유 이전이잖아.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사면 돈 주고 물건 사오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건네받으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그 소유권 취득이 공시 방법이란 말이죠. 점유 이전으로 공시 방법은 끝나는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죠, 등기. 등기란 말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소유권 판별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 알아요? 중기. 자동차. 그쵸? 중기가 뭐예요? 우리 공사 현장에 가면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 포크레인. 그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것들이 중기입니다. 중기. 그쵸? 이것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중기나 자동차는 어떻게 소유권 표시를 하나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잖아. 여기 등록이라고. 등록. 그쵸? 등록이다. 등록을 통해서
공시 방법이 마련됩니다. 이 중기나 자동차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어려워요? 아니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인 거고 움직이면 동산인 거고 이 움직일 동자잖아요. 토지나 건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중기나 자동차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인 거예요. 동산인데 그럼 앞에 봐봐요. TV나 시계는 동산인데 공시방법이 점유 이전이잖아요. 그럼 중기나 자동차는 동산임에도 등록을 요하잖아요. 부동산은 등기잖아요. 등기나 등록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나 자동차는 이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나 자동차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준부동산. CF. 부동산에 준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준한다. 이거로도 볼 수 있고 이거로도 볼 수 있고 성질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중개이거나 자동차는. 지금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 지입 배웠죠, 지입. 지입 안 배웠나? 총론 시간 법인론 할 때 말씀드리는데 지입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지입 회사가 있단 말이죠.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택배 차량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대한통운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입 차주가 있어요. 그렇죠? 트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 싣고 다니죠? 이 사람이 차량을 사요. 자기 돈으로. 실소유자지.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트럭을 뽑았다고 해서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못 살지. 공사 일감은 어떻게 따올던데? 어떻게 따오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장사하면 제일 편하죠. 일감만 뭐 꾸준하게 들어오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회사로. 그렇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 공고 내겠죠. 뭐 직원 뽑는다고 했을 때 지입차주를 뽑는다는 그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입차주가 그걸 보고 이제 회사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것을 지입한단 말이에요. 지입한다.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지입한다. 그러면 지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뭐 소유권의 부담 문제, 뭐 나중에 뭐 차량에 대한 뭐 보험금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도 있을 텐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지입한다라는 말은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 이 회사에 등록을 시킨단 말이죠. 여기 등록 나와 있잖아. 여기 등록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차주가 트럭을 자기가 산 트럭이지만 회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 앞으로 등록을 시킨다고. 그러면 등록을 시키는 순간 이 회사가 뭐가 돼요? 실질상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돼요. 자기 회사 앞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차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관자가 되는 거죠. 명의가 이제 이 회사 앞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차량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차량을 판단 말이에요. 제3자에게. 지 멋대로. 회사 동의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단 말이죠. 임의 처분하는 종류는 많아요. 매도를 하든지 뭐 담보 설정하든지 은행 가서 뭐 대출 받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임의 처분하게 되면 이것이 횡령이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등록이라 했잖아요. 등록. 여긴 등기고요. 자 부동산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횡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지금 횡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따졌잖아요. 동사는 점유를 갖고 따졌고요. 동사는 횡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유를 갖고 따졌고 부동산은 등기가 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처분 권능이 있다 없다 갖고 따졌고 그럼 중기나 자동차는 동사는 그렇고 부동산이 그랬다면 중기도 마찬가지로 등록 갖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등록이 누가 앞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등록이 지금 회사 앞으로 돼 있어요. 회사 앞으로. 그럼 회사 앞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주가 이 차량을 지 멋대로 처분하면 자기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처분하면 횡령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잖아. 그게 옛날 판례란 말이죠. 그 옛날 판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이것은 동산처럼 점유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록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권능이 있어 없어? 권능이 없지. 회사 앞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횡령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횡령이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횡령이 된다 했거든. 지금 여기 나와 78도 1714 뭐 2004도 3276 이런 옛날 판례들은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졌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옛날 판례였는데 지금 이 판례를 지금부터 뒤집어 엎겠다는 거지. 바꾸겠다. 언제? 2015년 6월 25일자 2015도 1944 판례부터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이것이 횡령이 안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된단 말이죠. 된단 말이에요. 비록 등록이긴 하지만 중개나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어서 횡령죄를 처벌하냐면 이 차량이요. 대포차로 바꿀 수 있어요. 대포차로 바뀌어서 범죄 행위로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뭐 자기 차량이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인데 이것이 배 타고 가가지고 막 우즈베키스탄 뭐 튀르키 무슨 스탄 뭐 다른 이런 그 개발도상국 저 밑에 있는 국가들 막 넘어가요. 아프리카로 막 넘어가고. 그렇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판례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지금은 이게 나오면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보관받아 있는 사람이 지 멋대로 처분하는 순간 그치? 처분 권능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실상 처분이다 동그라미. 그러면 횡령이 된다. 명의자일 필요 있다? 그런 것 딴 거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명의자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여기도 지입차주 나와 있지? 그리고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지 멋대로 처분하면 횡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이죠. 예금은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각각의 명의자가 모두 다 보관자가 됩니다. 보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꿀꺽 해버리면 횡령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금전 나와 있죠. 똑같이 보관자, 수표도 마찬가지고 보관자가 됩니다. 꿀꺽 해버리면 횡령이 됩니다. 여기는 친절하게 갑회사 소유라고 해놨어요. 갑회사 소유라고. 그렇죠? 그게 예금이잖아요. 회사 소유 돈인데 왜 네가 멋대로 인출하냐고. 그렇잖아요. 네가 아무리 피고인이 여기서는 대표이사겠지. 대표이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법인이잖아요. 법인. 구멍가게라고 하면 법인 설립을 안 하면 네 돈이 회사 돈이 네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네 돈이야. 그거 갖고 누가 뭘 안 그래. 우리가 음식점에서 김밥 파는 그런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그건 네 돈이니까. 근데 회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 등기를 내는 순간 그 돈이 네 돈이 아니고 그건 회사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네가 네 멋대로 쓰게 되는 순간 는 깜빵 가요. 횡령죄로. 자, 이 피고인이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자, 네가 경영권을 인수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됐겠지. 그 회사 돈을 네 멋대로 쓰면 안 돼. 그거를 대출금 변제라고 해서 네 멋대로 쓰잖아요. 이게 대출금 변제가 뭐야? 바로 뭐야? 네 멋대로 쓰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그치, 횡령이 된다는 얘기지.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